간병은 탄의 몫인데 상속은 공평하다고? 92세 아버지를 홀로 모신 큰딸. 새벽마다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간병은 누나, 상속은 공평하게. 눈물로 얼룩진 큰딸의 선택. 그 결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게 벌써 3년째였죠. 어젯밤에도 아버지가 몇 번이나 깨워서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서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정희는 잠깐 멈춰서서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요즘 들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정희는 아버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92살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당뇨병의 고혈압, 거기에 치매 초기 증상까지 겹쳐서 하루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야, 또 일찍 일어났구나. 고생이 많다. 괜찮아요,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아버지 약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약만 8알이었어요. 혈압약 2알, 당뇨약 3알, 소화제 1알,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 2알까지 하나하나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과 함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약을 삼키시기 힘들어 하셨어요. 목 넘김이 예전 같지 않아서 물을 조금씩 여러 번 드셔야 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기다렸어요. 고맙다, 정희야. 내 덕분에 내가 살고 있어.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산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나무랐어요.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싶어서요. 아버지 약을 챙겨드린 다음엔 죽을 끓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딱딱한 음식을 드시기 어려워서 늘 죽이나 미음만 드셨거든요. 새우를 우린 육수에 쌀을 넣고 보글보글 끓이는 동안 정희는 빨래를 돌렸습니다. 세탁기에서 막 나온 빨래를 안고 2층까지 오르는 길이 가장 힘들었어요. 연립주택 계단이 유난히 가팔랐거든요. 정희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특히 젖은 빨래를 들고 올라갈 때는 더욱 그랬죠.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갔어요. 중간에 한 번 쉬어야 할 정도로 숨이 찼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계단쯤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온몸이 무거웠어요. 정희야, 죽 냄새가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세 다 될 거예요. 정희는 아버지께 아침을 차려드리고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혈압계 숫자를 확인하고 수첩에 기록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매일 기록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아침을 간단히 때웠어요. 식빵 한 조각에 우유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아버지 식사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든요.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부모님을 중심으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어느 사진을 봐도 정희만 부모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한 두 남동생은 각자 가정이 있어서 명절에나 얼굴을 보였거든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정희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제나 부모님 곁을 지키는 딸이었지만 때로는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정희는 올해로 68살이었습니다. 평생 미혼으로 살면서 부모님을 모셨어요. 젊었을 때는 구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는데 정년 퇴직하자마자 아버지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장년이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모셔야지.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어요. 정희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3년째 혼자 아버지를 돌보고 있으니 몸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버지 목욕도 정이 혼자 시켜드려야 했습니다. 샤워실에서 아버지를 부축하고 몸을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는 일까지. 아버지는 체구가 큰 편이라 정희에게는 벅찬 일이었어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미끄러우니까 제게 기대세요. 고생시키는구나, 정희야. 내가 이렇게 늙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어요. 무엇보다 무릎이 제일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아버지를 부축하고 무거운 빨래를 나르다 보니 무릎이 망가지고 있었거든요. 목욕을 시켜드리고 나면 정희는 온몸이 젖었어요. 아버지를 부축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옷이 흠뻑 젖곤 했거든요. 그럼 다시 옷을 갈아입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정희는 더욱 지쳤습니다.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실 때 잠깐 쉴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깨서 부르실까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했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이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침대에서 떨어지실까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실까봐 늘 걱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아버지는 더욱 예민해지셨습니다. 해가 지면서 불안해하시는 증상 때문이었어요. 정희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리며 말동무를 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요. 창문으로 보니까 하늘이 맑더라고요. 그래, 나도 밖에 나가고 싶은데 언제 다시 산책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좋아지시면 휠체어 타고 산책해요. 동네 공원에 가을꽃이 예쁘게 피었대요. 정희는 아버지를 달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잠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피곤에 지쳐서 금세 잠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정희를 효녀라고 불렀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김정희 씨는 정말 효성이 지극해. 혼자서 아버지를 그렇게 잘 모시다니.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자신의 노동이 그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는 걸 말이에요.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고 인정받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장녀니까 당연하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어요. 정희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이게 다인가? 아버지를 모시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큰동생 정우와 막내 정수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들이라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들이 왔구나. 얼마만이냐? 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네요. 정우가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수도 뒤따라 절을 했어요. 오랜만에 본 아들들 앞에서 아버지는 기운을 내려고 애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정희가 잘 돌봐줘서 말이야. 이 애가 없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다. 정희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동생들이 모이면 늘 술자리가 벌어졌거든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정희는 괜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생들이 만나면 늘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곤 했거든요. 기름에 지글지글 전을 부치면서 정희는 거실 대화를 들었어요. 동생들은 각자 근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조기퇴직 권고를 받아서 고민이라고 했고, 정수는 큰아들 결혼자금 마련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요. 누나 고생 많았어요. 혼자 아버지 모시느라. 정수가 부엌으로 와서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 같았어요.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누나는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가끔 와서 안부나 묻는데. 정우도 뒤늦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역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희는 접시에 전을 담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나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동생들의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버지 나이가 92이시잖아요. 언제까지 누나 혼자 모실 건 아니잖아요. 정우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을 싱크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누나 혼자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을 텐데. 요양원은 무슨, 아버지가 그런 곳 가시는 걸 원하시겠어? 정희가 거실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의 표정은 시큰둥했어요. 마치 정희가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바라보더군요. 그러면 계속 누나가 혼자 모실 거예요? 누나도 이제 68인데 몸이 견딜 수 있을까요? 정수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몸이 견디기 힘든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당장 아버지를 내버리라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는 방향을 힐끗 보고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어요. 누나, 진정해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정우가 달래듯 말했지만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아버지를 모셔온 일에 대해서는 고마워하지 않으면서 힘들다고 하니까 요양원 이야기만 꺼내는 게 속상했거든요. 술이 더 들어가자 동생들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과일을 깎아오면서 계속 대화를 들었어요. 어차피 간병은 누나가 계속 할 거잖아요. 아버지도 누나를 제일 편애하시고 누나가 제일 잘 돌보시니까. 맞아. 실질적인 돌봄은 누나 몫이지. 정희는 사과를 깎던 손을 멈췄습니다. 동생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속 문제는 법대로 공평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상속이요? 누나도 알잖아요. 이 집 말고는 재산이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3등분해서 나눠야죠.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인지 억울해서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럼 내가 3년 동안 혼자 아버지 모신 건 뭐가 되는 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균등 상속이 원칙이니까요. 정수도 큰형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려가며 아버지를 돌본 일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말 같았거든요. 돌봄은 내 몫으로 당연시하고 재산만 공평하자고? 그게 공평이야? 누나,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우리도 나름대로 아버지께 효도하고 있잖아. 정호의 말에 정희는 코웃음 쳤습니다. 명절 때 잠깐 와서 안부 인사하는 게 효도라고 하다니요. 누나 혼자 사니까 우리보다 형편은 덜 빠듯하잖아. 우리는 애들 결혼 자금 마련하랴 이거저거 정말 힘들어요. 정수의 말에 정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사람이야.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고 돈도 필요하다고요. 누나, 우리가 나중에 모른 척 하겠어요? 당연히 누나 노후도 챙겨드릴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간병을 혼자 떠맡고 있는데 나중에 자신이 아프면 누가 돌봐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동생들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될 것 같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마치 부동산 투자 상담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이 동네도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제법 될 거예요. 연립주택이라도 위치가 나쁘지 않으니까 나름 괜찮을 거예요. 정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고문 같았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빨리 정리해야죠.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맞아요.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들에게는 아버지가 돈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동생들이 돌아간 후 정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무릎이 뚝 소리를 내며 꺾이는 걸 느꼈어요. 너무 아파서 한동안 계단에 주저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겨우 방까지 올라갔지만 무릎이 계속 아팠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간병은 누나목, 상속은 공평하게. 이게 정말 공평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려가며 아버지를 모셔온 것도 무시당하고 나중에 재산만 똑같이 나누자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천장을 바라봤다. 내 인생, 정말 이게 전부인가? 아버지를 모시는 기계로만 살아야 하는 건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깨실까 봐서요.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다고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들의 잔인한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이후 정희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 아버지 간병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숨쉬기를 힘들어 하셨습니다. 밤마다 기침을 하시고 가래도 많이 끓으셨어요. 정희는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며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실까요? 고맙다, 정희야. 숨이 좀 가빠서 그래. 그런데 새벽 5시쯤 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정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희는 서둘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어요. 간신히 신고를 마치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버지는 정희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 손을 비비며 체온을 올려드리려고 애썼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는데 정희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정희는 급하게 보호자 서류와 보험증을 챙겼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같이 타세요.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정희는 아버지 손을 잡고 병원까지 함께 갔어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아버지를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정희는 접수 창구에서 입원 서류를 작성해야 했어요. 보호자 동의서, 수술 동의서, 각종 검사 동의서까지 사인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자가 딸 한 분뿐인가요?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일단 아버지 상태가 더 급했어요. 모든 서류 작성과 수납도 정희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응급실비, 검사비까지 합치니 제법 큰 금액이었어요. 정희는 급하게 은행 앱으로 돈을 확인하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나서 의사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급성 폐부종 증상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서 폐에 물이 찬 거예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혹시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집에서 혼자 돌보시기엔 부담이 클 겁니다. 아버지가 입원하게 되면서 정희는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호자가 정희 혼자뿐이라 24시간 병실을 지켜야 했어요. 간이 침대에서 자면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입원비 수납도 모두 정희 몫이었습니다. 하루 입원비만 10만 원이 넘었어요. 정희는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옆 침대 할머니를 돌보고 있던 구면인 권사님이었습니다. 혼자 아버님을 돌보고 계시는군요.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네, 어쩔 수 없이요. 동생분들은 안 오시나요? 가끔 안부 정도만 묻고 가요. 실질적인 돌봄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해보셨어요?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던데. 권사님의 말에 정희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그게 뭔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 상태를 평가해서 등급이 나오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권사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고 주간보호센터에서 낮 시간 동안 돌봐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3등급 받아서 요양보호사님이 주 3번 오세요. 목욕도 시켜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거든요. 정희는 처음 알게 된 정보에 놀랐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조사관이 와서 어르신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이 나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많이 드나요? 정부에서 대부분 지원해 주니까 본인 부담금은 얼마 안 돼요.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권사님의 말에 정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움받을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혼자 다 떠안으면 안 돼요. 가족의 호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제도를 이용해야 해요. 권사님의 말이 정희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정희는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자신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회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족의 호의가 아니라 제도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정희는 권사님께 고마워하며 장기요양 등급 신청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꼼꼼히 메모했어요.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빨리 하세요. 조사받고 등급 나올 때까지 1달 정도 걸려요. 아버지가 사흘 만에 퇴원하게 됐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됐지만 의사는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정희는 퇴원하면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를 문의했어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조사관이 방문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의사소견서와 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정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더 안전하게 돌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곧바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어요. 신청서 의사소견서 접수 완료라는 문자 알림이 도착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응급실 상황을 알려야 했거든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다녀오셨어. 폐부종이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어머, 왜 그런 일이? 우리한테 연락을 왜 안 했어? 정수가 놀라며 물었지만 정희는 씁쓸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연락할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의사가 앞으로도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어. 장기요양 등급 신청했어. 그게 뭐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요양보호사도 오고 주간보호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 동생들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결국 모든 절차와 책임은 자신 몫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누나 혼자 하기엔 한계가 있을 테니까. 정우가 말했지만 정희는 허탈했습니다. 이제 와서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다니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단 말인가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돌보면 되니까요. 가족의 선의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관이 방문해서 아버지 상태를 평가하고 갔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생들이 다시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누나, 우리 좀 이야기해요. 정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도 옆에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버지 집 문제 말이야. 누나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정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집 문제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이 어쨌다는 거야?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정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수의 말에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해? 아버지가 듣고 계시는데. 아버지도 알고 계셔야 하는 일이잖아.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정우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희는 아버지를 힐끗 보았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분명히 동생들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법대로 3등분하는 게 공평하잖아. 그런데 누나가 혼자 여기 살고 있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그럼 내가 나가라는 얘기야?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다니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집을 팔아서 나누는 게 제일 깔끔하잖아. 정수의 말에 정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을 팔아서 나누자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집을 팔자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럼 난 어디서 살라는 거야? 누나 몫으로 나온 돈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하면 되잖아. 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희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희의 삶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난 평생 이 집에서 부모님 모시며 살았어. 이게 내 집이야. 법적으로는 아버지 집이지. 누나 명의가 아니잖아. 정호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술을 더 마신 동생들은 점점 노골적이 됐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휴대폰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은 빨리 처분해서 나누자. 시기 놓치면 손해야. 그러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빨리 처분하는 게 나을 거야. 정희는 동생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만 좀 해요. 아버지가 듣고 계시잖아. 아버지도 현실을 아셔야죠. 언제까지 누나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 동생들의 말이 끝나자 정희는 녹음을 중단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어요. 동생들이 얼마나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혼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동생들의 말을 듣고 나니 불안해졌거든요. 정말로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까 봐요.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법무사는 정희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습니다. 정희는 지난 3년간 혼자 아버지를 돌본 이야기부터 동생들이 한 말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법적으로는 균등 상속이 원칙이지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습니다다. 기여분이요? 아버님을 돌보신 노고를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상속분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요. 법무사는 더 확실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생전 신탁을 고려해 보세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신탁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생전 신탁이 뭔가요? 아버님이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아버님 생전에는 아버님이 거주하시고 수익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신 후의 처분은 미리 정해둘 수 있고요. 정희는 처음 듣는 말이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사는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아버님이 직접 유언을 대신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님 의사가 명확할 때 설정해야 해요. 아버지가 동의하실까요? 정혜 씨가 아버님을 돌보고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아버님 정신이 명료하실 때 빨리 진행하셔야 해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동생들이 없을 때를 기다려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버지, 집일로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 정희는 법무사에게 들은 생전 신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보다 빨리 이해하셨어요. 정희야, 내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정말 괜찮으세요? 내 집인데 내가 못 정하나? 동생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진행하자. 아버지도 동생들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다음 날 아버지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 주 오후 은행 신탁 창구. 직원이 아버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2통을 확인했다.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해 간단한 질문과 영상 녹화에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제 뜻입니다. 이어 신탁계약서 주요 조항을 낭독받고 아버지가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을 찍었다. 아버님 생전에는 거주 수익을 보장하고 사후 처분은 이 신탁계약에 따릅니다. 접수 당일 신탁원부 등기가 신청되었고 며칠 뒤 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가 올라왔다. 정희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누가 흔들어도 아버지 집은 아버지 뜻대로 지켜진다. 그날 밤 정희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누워만 있어도 속에서 쑤시는 통증이 밀려왔다. 계단을 몇 번이고 오르내리고 아버지를 부축하고 응급실에서 서둘러 뛰던 며칠이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다. 침대 옆 탁자에서 파스를 꺼내 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젠 버티기만 해선 안 되겠다. 아침 일찍 정형외과를 예약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자니 전광판의 번호가 넘어가는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접수 창구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그 사람들의 목소리, 진료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소독약 냄새가 섞여 어지럽게 맴돌았다. 무릎 연골이 많이 손상됐네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텐데요. 의사는 엑스레이를 비춰 보이며 무릎 안쪽을 손가락으로 톡톡 짚었다. 특히 내측 관절면이 많이 닳았습니다. 계단, 무거운 빨래 당분간 금지예요. 보행 시엔 스틱이나 무릎 보조기를 쓰시고 물리치료 시작합시다. 치료하면 좋아질까요? 완전히 새 것처럼은 어렵지만 통증 조절과 근력 보강으로 생활은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기 가라앉히려고 냉찜질 처방, 소염 진통제 드리고 상태 보면서 히알루론산 주사도 고려해요. 혈압도 높으시니까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무릎 연골 손상 퇴행성 고혈압이라고 또렷이 적혔다.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가볍게 접힌 종이의 모서리가 오래 미뤄왔던 결심처럼 손끝에 서걱서걱 걸렸다. 약국에 들러 약을 타는 동안 약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샤워하실 때 미끄럼 방지 매트 꼭 까세요. 욕실에 안전 손잡이도 추천드려요.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붙이시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간을 붙잡은 게 내 삶 전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작은 메모장을 펼쳤다. 빨래 세탁 건조 대행 앱 견적 문의. 계단 손잡이 재점검,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욕실 안전바 시공, 의자 비치. 장보기 배달 전환, 생수 정기 배송. 물리치료 주 3회, 허벅지 근력 위주. 보조기 무릎 서포터 1층 상비. 점 하나하나가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오래된 강박을 조금씩 지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동주민센터에서 받은 안내지 한 장을 꺼내 다시 읽었다. 생활지원이동 지원 돌봄 SOS. 이미 장기요양 신청을 해둔 상태지만 상황이 급박해지면 이 채널도 써야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했다. 저녁 무렵 세탁기를 돌려보았다. 젖은 빨래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는 대신 베란다 앞에 접이식 건조대를 펴고 빨래 집게를 조심조심 집었다. 무릎이 꺾이지 않도록 의자에 앉아 허리를 세우고 허벅지에 천천히 힘을 줬다. 괜찮아.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보다 덜 해낸 하루였지만 이상하게 방 안 공기가 가벼웠다. 일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방법을 바꿨기 때문이었다. 잠들기 전 정희는 휴대폰 메모에 알람을 3개 더 추가했다. 냉온찜질 교대, 근력 스트레칭 10분, 혈압약, 소염 진통제 복약 체크. 침대 머리맡 스탠드를 끄기 직전 창밖 난간에 가볍게 기대어 석양을 한 모퉁이 퍼올렸다. 오랫동안 붙잡아야만 버틸 수 있던 난간이 오늘은 내가 붙여놓은 손잡이처럼 보였다. 붙잡혀 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붙잡을 것을 고른 살. 정희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적었다. 이젠 내 몸부터 지킨다. 신탁으로 아버지의 집은 지켜졌고 이제야 비로소 정희는 자신의 몸을 돌보기 시작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관이 방문해서 아버지 상태를 평가하고 갔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생들이 다시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누나, 우리 좀 이야기해. 정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도 옆에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버지 집 문제 말이야. 누나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정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집 문제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이 어쨌다는 거야?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정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수의 말에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해? 아버지가 듣고 계시는데. 아버지도 알고 계셔야 하는 일이잖아.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정우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희는 아버지를 힐끗 보았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분명히 동생들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법대로 3등분하는 게 공평하잖아. 그런데 누나가 혼자 여기 살고 있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그럼 내가 나가라는 얘기야?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다니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집을 팔아서 나누는 게 제일 깔끔하잖아. 정수의 말에 정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을 팔아서 나누자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집을 팔자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럼 난 어디서 살라는 거야? 누나 몫으로 나온 돈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하면 되잖아. 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희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희의 삶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난 평생 이 집에서 부모님 모시며 살았어. 이게 내 집이야. 법적으로는 아버지 집이지. 누나 명의가 아니잖아. 정호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술을 더 마신 동생들은 점점 노골적이 됐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휴대폰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 팔아서 나눠야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그러게.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빨리 처분하는 게 나을 거야. 정희는 동생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만 좀 해. 아버지가 듣고 계시잖아. 아버지도 현실을 아셔야지. 언제까지 누나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 동생들의 말이 끝나자 정희는 녹음을 중단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어요. 동생들이 얼마나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혼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동생들의 말을 듣고 나니 불안해졌거든요. 정말로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까 봐요.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법무사는 정희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습니다. 정희는 지난 3년간 혼자 아버지를 돌본 이야기부터 동생들이 한 말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법적으로는 균등 상속이 원칙이지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여분이요? 아버님을 돌보신 노고를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상속분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더 확실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생전 신탁을 고려해 보세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신탁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생전 신탁이 뭔가요? 아버님이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아버님 생전에는 아버님이 거주하시고 수익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신 후의 처분은 미리 정해둘 수 있고요.
정희는 처음 듣는 말이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사는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아버님이 직접 하시는 유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님 의사가 명확할 때 설정해야 해요. 아버지가 동의하실까요? 정희 씨가 아버님을 돌보고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버님 정신이 명료하실 때 빨리 진행하셔야 해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신탁회사나 은행에 가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아버님이 직접 서명하시고 도장을 찍으셔야 해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동생들이 없을 때를 기다려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버지, 집일로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 정희는 법무사에게 들은 생전 신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보다 빨리 이해하셨어요. 정희야, 내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정말 괜찮으세요? 내 집인데 내가 못 정하나? 동생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진행하자. 아버지도 동생들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다음 날 아버지와 함께 신탁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정희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아버지를 부축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며칠을 보내느라 무릎이 더 악화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정형외과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아버지 신탁 상담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도 챙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의사 설명을 들었는데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계단 중량 업무는 당분간 금지입니다. 물리치료 시작하시고 혈압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해요. 정희는 무릎 연골 손상 퇴행성 고혈압이 적힌 진단서를 챙겼다. 이젠 내 몸부터 지켜야 한다는 문장이 마음속에 크게 새겨졌다. 신청 3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3등급 승인 통지서가 도착했다. 통지서에는 방문요양주 3회 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이 적혀 있었다. 승인 통지서에 따라 방문요양이 개시됐다.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주 3회 찾아오고 아버지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낮 시간에는 정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경험이 많은 분이셨어요. 아버지 목욕도 능숙하게 시켜주시고 혈압이나 혈당 체크도 꼼꼼히 해주셨거든요. 정희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아버지 돌봄을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정희 씨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좀 쉬세요. 어르신 상태도 안정적이시고요. 김 선생님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자신 없이도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섭섭하기도 했거든요.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오신 아버지는 늘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간단한 운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정희야, 오늘 센터에서 화투도 쳤어. 오랜만에 재미있었다. 아버지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정희도 기뻤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계시느라 답답하셨을 텐데요.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오신 아버지는 늘 즐거워 보이셨다. 하지만 안정은 오래 붙잡히지 않았다. 많은 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새벽 아버지의 숨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정희는 잠에서 깨어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희가 부르자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하지만 대답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정희는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 보였어요. 아버지는 의식은 있으셨지만
말씀을 하시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희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고 맥박이 약했어요. 정희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를 잃을까 봐서요. 아버지, 힘내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찍고 혈압을 재는 모습이 어찌나 긴박해 보이던지요. 병원에서 받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많이 약해져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정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잃게 되는 건가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동생들에게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우와 정수가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오랜만에 본 아버지의 모습에 동생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우예요. 들리세요? 아버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수도 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힘내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의사는 기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이 올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정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희야.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고맙다. 내 덕분에. 행복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 손을 꽉 잡고 흐느꼈어요. 이틀 후 아버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정희는 아버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장례식장에서의 사흘은 정희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부고를 내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일이 정희 몫이었어요. 동생들도 도와주긴 했지만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건 여전히 정희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밤 정희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혼자 울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 모셨나요? 많이 아프셨죠? 죄송해요. 영정 속 아버지는 자상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정희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품에서 안전할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수가 다시 등기부등본을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정우도 함께였습니다. 누나,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정리할 게 있어. 정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정희는 예상했던 말이라 놀라지 않았어요. 무슨 정리? 이거 신탁 취소 못해? 법대로 나눠야 공평한 거 아니야? 정희는 동생들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신탁은 취소할 수 없어. 아버지께서 직접 결정하신 일이거든. 그래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어. 아버지를 꼬드겨서 한 일 아니야?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또 그 소리야? 내가 아버지를 꼬드겼다고? 그럼 뭐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도 아버지 아들인데 아무것도 못 받는 게 말이 돼? 정수의 말에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그럼 내가 3년 동안 혼자 아버지 모신 건 뭐가 되는 거야? 정희는 일어나서 서랍에서 몇 가지를 꺼내왔습니다. 첫 번째는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휴대폰이었어요. 이거 다시 들어볼래? 휴대폰에서 동생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간병은 누나가 계속, 상속은 법대로 균등. 누나 혼자 사니까 돈 쓸 데도 없잖아.
방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정희가 꺼낸 건 자신의 진단서였습니다. 내 무릎이 이렇게 됐어. 무릎 연골 손상에 고혈압까지. 이 무릎이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의사가 그랬어. 진단서를 본 동생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3년 동안 아버지 돌보느라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어. 그런데 너희는 간병은 당연히 내 몫이라고 하면서 상속만 공평하게 하자고 했잖아. 정희의 말이 끝나자 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그래도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아무것도 못 받는 건 솔직히 좀.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그럼 나는 3년 동안 내 인생 포기하고 아버지 모신 건.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희는 간병의 불평등은 당연하다고 여겼으면서 상속만 공평하게 하자고 했잖아. 이게 정말 공평한 거야?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우리도 아버지한테 효도했어. 효도?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 새벽마다 일어나서 약 챙겨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응급실에서 밤새는 게 효도지. 정희의 말에 동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숨까지 옆에 있던 건 나였어. 마지막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고맙다, 정희야. 그게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생들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법대로라고? 그런데 왜 간병의 불평등은 눈 감았어? 내가 로봇이야? 감정도 없고 아프지도 않는 기계야? 정희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간병은 누군가에게 떠넘길 의무가 아니라 나눠야 할 책임이었어. 그리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누군가의 그늘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으로 살 권리가 있어. 정희의 말이 끝나자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이미 다 끝난 일이고. 하지만 정희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연락을 끊자는 건 아니야. 가끔 안부 정도는 물어도 되지.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거야. 정희의 말에 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생들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혼자 아버지의 빈자리를 정리하며 지냈어요. 생전 신탁 덕분에 집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나고 정희는 정형외과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무릎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을 거예요. 물리치료사의 말에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돌봄 때문에 미뤄왔던 자신의 건강을 이제야 챙길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정수가 보낸 편지였어요. 누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모든 걸 누나가 혼자 처리하시는 걸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누나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가끔 안부도 묻고 명절에도 뵙고 싶어요. 누나도 이제 누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수의 편지 뒤에는 정우가 쓴 메모도 있었어요. 누나,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짧은 메모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며칠 후 정수가 직접 집에 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정희는 정수에게 차를 내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누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그래도 고마워. 누나,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명절 때도 자주 오고 누나 건강도 챙겨드릴게요.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챙긴다는 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길 거야. 정수가 돌아간 후 정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하는 합창단에 가입했어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성악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정희 씨,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오랫동안 노래하셨나 봐요. 합창단 지휘자의 칭찬에 정희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칭찬이었거든요.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서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다른 회원들에게 책을 추천해 주기도 했어요. 정희 씨가 추천해 주신 책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다음에는 어떤 책 추천해 주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희는 서서히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느라 포기했던 취미들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정희는 집 앞 작은 정원에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연필로 조심스럽게 선을 그어나가면서 정희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오후였어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할머니, 그림 잘 그리시네요. 옆집 아이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예전에는 그림을 좋아했거든. 요즘 다시 시작했어. 저도 그림 좋아해요. 나중에 할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정희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정희는 스케치북을 덮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서운함보다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정희는 아버지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했다. 그리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이제는 내 그림자를 내가 그리며 살기로 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정희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정희는 스케치북을 책상에 놓고 다음에 그릴 그림을 생각해 봤습니다. 늦게 찾아온 봄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